323페이지 할 차례죠? 323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식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에 일반적인 거래에서 매매는 대금청산일이다. 그죠? 기본 개념까지 했고, 그 3번에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걸 보겠습니다. 얘네 둘은 장기 할부하고 수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중빠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얘는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그 앞에 거 세 개 있는 거는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해도 잘 몰라요. 그런 게 얘가 시험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마지막에 그 세 개 중에서 뭐다? 빠른 날이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도 오히려 얘는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괜히 앞에 거 올라갈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깊이 갈 건 없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듣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괜히 여기다 막 몰빵해가지고 막 이걸 자세히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얘가 연장 2년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듣는 것도 많이 듣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 장기 할부하고 수용 얘기가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빠른 날, 중빠른 날. 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나오기 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때 얘가 정답이었어요. 수용해가지고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얘가 그냥 뭐 사업인정 고시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걔 무조건 틀린 거죠. 왜? 뭔진 모르지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 중빠른 날. 그래서 이거 했었죠. 제가 고전유머 어떤 스님이 목욕탕 가서 목욕하시는데 애들이 물장구 치고 노니까 이놈들아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왜 물장구를 치니. 그러니까 얘가 아저씨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랬어요? 나 중2다 이놈아. 그러니까 중2다 이놈아. 그러니까 난 중3이다 이놈아. 그렇죠. 걔가 그랬다고 그런 얘기. 근데 그거는 기억하는데 이 문제는 틀린 사람도 있어요. 농담만 기억하고 사람은 내용은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빠른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걔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볼 필요가 없다. 그죠? 너무 구체적으로 갈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맨 위에 박스 3번 있죠. 맨 위에 박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얘네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1999년에 얘가 사가지고 이걸 얘한테 2019년 1월 달에 팔았는데 한쪽에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라고 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 무효 판결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효 판결이 2019년 만약에 8월 달에 났다. 그죠? 그럼 이제 법적으로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회복이죠. 그럼 얘는 원주인한테 이걸 돌려줘야 되죠? 이렇게 돌려주는 거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냐면 환원한다고 그래요. 환원.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환원이 됐습니다. 이거를 얘가 다시 2020년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다? 99년이죠. 왜냐면 이때 원래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없었던 게 되니까 이 계약은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원위치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는 요때 사서 요때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년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래요. 당초 취득일. 그래서 3번 볼게요. 맨 위에 3번. 박스 하나 3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뭐라고요? 당초 취득일인데 이렇게죠? 그게 그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얘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상속은 항상 돌아가신 날입니다. 상속은 안 돌아가신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이 취득일이 될 테고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치? 그 취득세는 좀 다르죠. 그래서 상속은 항상 돌아가신 날,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 3번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여러분 직접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겠죠. 그죠? 그리고 공사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검사해주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럼 걔는 언제다? 그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게 이제 허가받은 경우고 마지막 줄에 가면 무허가는 어떻게 했어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는 뭐예요? 얘는 사용은 할 거 아니에요. 허가는.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안 받겠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서 받을 일은 없지만 사용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허가는 항상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고. 4번은 민법에 나오는 거죠. 그죠? 민법의 시효취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얘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시작한 거죠. 이걸 점유 개시를 그래요. 자, 얘가 처음에 타인의 토지를 점유를 시작해서 우리 민법에서 점유 시효 취득 배우셨죠? 이거 몇 년을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한다? 20년이죠. 이건 대한민국 공부하는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20년 이거 외우는 것도 어렵고도 숫자인데 이건 희한하게 이건 다 외우더라고요. 물어보는 데마다 공부를 잘 못하는데도 초장에 물어봐도 다 외우네요. 20년은 어제도 물어봤던 20년 막 씩씩하게 그죠? 여기 뭔가 자신감이 붙어있는 거죠. 올해를 물으면 20년 그죠? 희한하게 잘 기억하죠. 이것만 막 누가 이렇게 민법 선생님들이 막 강조하나 봐요. 20년. 자, 20년 돼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죠? 시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시효 완성이라고 하죠. 그럼 이러고 나서 얘가 본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이걸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이날의 양도일이죠. 자, 그럼 이 토지의 취득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다? 얘가 시효가 완성이 돼야 취득을 한 거 맞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날이나 이날을 취득일로 보면은 이 갑이 이 토지의 세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란 뜻이죠. 보유기간을 여기부터 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날부터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만큼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요 20년 동안 땅값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년 동안 올라간 양도차익 세금은 누가 내요? 원주인은 생으로 땅을 팠겠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내야 돼? 갑이 내야 되는 거죠. 갑이 이 땅을 점유를 시작해가지고 혼자 가서 깃발 들고 가만히 서 있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 수익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도 어디부터 내야 된다? 여기부터 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양도세는 취득일을 언제로 본다고요? 점유 개시를 취득일로 본다 해서 점유 개시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땅 있으면 가서 오늘부터 서 있으면 돼요. 20년만 있으면 자기가 되는 거지. 그죠? 쓰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래서 거기 4번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보겠다. 그죠? 그런 얘기고요. 이거 민법이고 오른쪽 특수거래 1번은 또 공법 나오네요. 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나오네요. 민법도 나오고 공법도 나오고. 자, 공법에 이제 얘는 환지가 나와요. 환지. 여러분 그 환지 방식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 이게 환지가? 공법의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 방법 중에 하나죠. 기본은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환지 방식은 뭐예요? 환지 방식은 얘가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땅을 수용하지 않고 땅 주인은 그대로 있고 사업만 시행자가 대신해주고 공사가 끝나면 원래 있던 땅 대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환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갑이요 1999년에 농지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2014년에 얘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016년에 뭘 해줘요? 환지 처분을 하죠. 환지 처분. 그리고 얘가 2019년에 팔았어요.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환지 처분을 받았죠. 그럼 지목이 뭘로 바뀝니까? 환지 처분은 원래 농지였죠? 근데 지문이 뭘로 바꿔? 지목이 다 대로 다 바뀌면 대로. 왜? 택지개발 사업 했으니까 지목은 다 이걸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럼 이 대란 토지를 얘가 지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팔았다는 얘기인데, 자, 이건 누구 땅인가? 이거 대는 누구 거예요? 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응? 갑이죠. 갑이 이거 갑 거잖아요. 갑 거. 그죠? 그럼 갑이요. 저 농지를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농지를 팔고 이걸 샀나요? 아니죠. 환지가 뭐예요? 환지 처분이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걸 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팔기는 얘가 이걸 팔았는데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간다는 거예요? 1999년으로 간다는 얘기죠.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지전, 그죠? 환지전 토지 취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환지를 받다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죠? 공사 다 끝나면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전문용어로 대지 분할인데 전문용어로 칼질한다고 그래. 칼질. 토지를 분할을 해야죠. 왜? 그래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할할 때 마음대로 분할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너무 작게 분할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분할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건축법에 보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런 게 있는데, 자 얘가 분할을 이렇게 했어요. 분할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60평이 이제 최소 면적이에요. 그리고 최고 큰 게 150으로 분할했어. 자 그러면 만약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환지 받으면 보통 몇 평 정도 받습니까? 환지 받으면 많이 받아야 40평. 그죠? 별로 안 받죠. 왜? 다 다른 용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50평 받아 쳐봐요. 50평. 그러면 얘가 지금 환지 받을 권리 면적은 50평이죠.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은. 그죠? 근데 환지를 받으려고 봤더니 이 토지가 최소 면적이 60평짜리예요. 그럼 얘는 환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과소토지. 그죠? 과소토지. 말 그대로 과소토지. 얘가 더 작은 거죠. 그럼 얘는 원래 뭐를 해요? 청산을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돈 주고 그냥 돈 주고 사버리는 거죠. 아니면 공동환지 같은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60평 환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건 이런 환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환지를 받는데 원래 면적보다 10평을 더 받는 거죠. 늘려서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증환지라고 그러는 거야. 증환지가 별거 아니죠. 환지를 늘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이 권리 면적 200평이에요. 그죠? 200평인데 얘가 150평짜리 제일 큰 게 150평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대토지라고 그래요. 과대토지. 크다 이거지. 그럼 얘는 환지를 어떻게 받아요? 150평만 받아요. 그죠? 그럼 얘는 환지를 받긴 받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줄여서 받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가만지라고 그래요. 이게 증환지 가만지 뜻이죠. 그러면 이 증환지 받은 10평은 얘가 새로 취득을 한 거죠. 그죠? 그잖아요. 없던 땅 산 거고, 가만지 된 이 50평은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한 거고 얘는 파는 거네요. 그럼 이거의 취득 시기와 이거의 양도 시기는 언제로 가느냐 그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공법에서 증환지 가만지 받으면 늘어난 만큼 내가 샀으니까 청산금을 내가 돈을 줘야 되고, 이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법에 뭐 나옵니까? 청산금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해서 이 증감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런 말 없으면 그냥 환지 전 그러시면 되고, 증감된 토지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공법 배우면 이건 뭐 자세히 배우죠. 그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1번에 도시개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가지고 환지 전에 토지의 취득이 그랬고요.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언제다?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2번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잔금을 다 주었는데 공사가 안 끝났어요. 준공검사 안 떨어진 거죠. 그런 경우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고 언제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즉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뭐 그 밖에는 뭐 볼 거 없고요. 의제라고 돼 있죠. 밑에 의제. 여러분 의제라는 말이 뭐예요? 의제는 뭐뭐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 시기 의제란 말은 내가 이날 실제 취득을 안 했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 이날 실제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토건부기 그 4개는 토건부기 4개는 뭐다? 얘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거는 86년 1월 1일 취득한 거로 보겠다. 85년 1일에 죄송합니다. 85년 1일에. 그러니까 1983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팔면 취득 시기를 85년 1월 1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주식은 1년 늦어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 취득 안 했지만 취득한 걸 의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그냥
이런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 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326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7절에 양도 차이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계산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계산 순서. 끝까지는 안 가도 돼요. 어디까지만 가면 되냐면 그 과세 표준 결정되고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 나오죠.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뭐 공제 감면에서 결정세액 나오고 가산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볼 거 없고요. 그러니까 과표까지 가면 돼요. 과표. 그 순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 순서를. 근데 이걸 못 외워가지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못 외워가지고 문제를 못 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걸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팔았어. 그걸 뭐라 그래요? 양도가액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세금을 다 내진 않습니다. 왜? 살 때 들어간 경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경비를 빼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필요 경비. 그리고 얘가 세금을 내는데 무조건 팔았다고 내는 건 아니죠. 양도에서 뭐가 생겨야 돼? 그죠?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양도 차익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빼주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왜 그 양도세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양도세를 내는 특징이 얘가 오랫동안 보유하면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팔 때 확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유하는 기간 중에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그 올라가서 차익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인데 얘는 특징이 언제 세금을 내버려요? 팔 때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땅값이 조금 올랐는데 양도세는 팔 때 한꺼번에 확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어차피 낼 돈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공제를 일정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가 오랫동안 보유하면 또 뭣도 같이 올라가요.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물가. 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은 순수하게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 올라간 걸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폐 단위, 화폐 가치가. 우리 초등학교 때 10원짜리 하나 주면 아이스 깨끼 4개를 줬다니까요. 아이스 깨끼를 여름에 4개, 5원에 2개 주고 10원에 4개를 줬는데 그때는 5원, 10원이 굉장히 컸죠. 지금은 뭐 10원짜리는 배지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원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완전 다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 빼줘야 되는 거죠. 왜? 그 순수하게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장기부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럼 얘는 딱 이름만 봤을 때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대놓고 보유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받으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별공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름이 뭐라고요? 특별공제잖아. 그럼 특별히 뭐야?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제목만 봤을 때 일단 얘는 뭐예요? 보유기간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공제 대상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 얘가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보유기간도 채워야 되고 공제 대상도 한정이 돼 있어요.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그럽니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그러니까 기본 공제라 하는데 원래 양도 소득 기본 공제죠. 그럼 어디서 빼주는 거예요? 얘는 양도 소득 금액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빼주는 걸 기본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고 필요 경비에 뭐가 있어요? 취득 가액과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양도비가 있습니다. 양도비. 이게 이제 경비입니다. 이거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놨는데 이걸 못 외우는 거죠. 항상 얘기하면 못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성의 문제죠. 그렇죠? 이거 외울 수가 어딨어. 공법 용도지역 지구 구역 외우고 건폐율 용적 외우고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외우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걸 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법에 몰빵하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그죠? 그래도 몰빵하면 안 됩니다. 공법에 몰빵하면 안 돼. 이처럼 무조건 중개사법에 몰빵을 해야지. 여러분 공법 몰빵 해봐. 점수 24개 맞을 수 있나?
못 맞습니다. 거의 못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걔는 열심히 해도 20개, 못해도 20개야, 기본.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20개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도 20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 안 되지. 중개사법을 30개 이상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죠? 이상한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붙으셔야지. 그러니까 원래 몰빵에서 한 해에 딱 붙어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전략이 잘못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 왜냐면 얘가 물어봐요, 이거를. 근데 얘가 한 문제잖아요. 그냥 순서 물어보는 거 틀리면 한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양도가액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돼요. 그거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차익 해석해 주는 거잖아. 가액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오픈북이니까 그런 거고, 이거 못 외우면 못 맞춥니다, 얘는. 그죠? 자,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뭘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부의 특별공제죠. 근데 기본공제라는 사람이 있어도 마지막에 꽂혀가지고 마지막? 예. 아니죠. 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은 예고, 과표 계산 시 마지막은 기본공제인 거지. 그 지문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다음 중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뭘까요?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뭘까요? 기본공제? 하나?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1번 취득가액, 2번 장기부의 특별공제, 3번 기본공제, 4번 자본적 지출액, 5번 가산세. 뭘까요? 가산세가 정답이에요. 그럼 얘만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니죠. 마이너스 되는 애들은 다 이걸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공제되면 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은 필요 경비, 장기부여 특별공제, 기본공제가 감소시키는 항목이죠. 근데 시험은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또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근데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얘는 또 이렇게 나왔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OX.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오죠. 여기서 얘하고 얘를 뺀 금액이 얘잖아요. 거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해. 그런 게 뭐야? 산출세액이죠. 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 언급이 되는 것들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 전체 내용에서 보통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공부할 때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먼저 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요. 몇 개 되지 않잖아요. 파른 금액에서 경비 빼주고 남으면 세금 내는데 물가상품은 일정 기간 보유하면 빼주고 그리고 차별 시 누적근 빼주고 과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얘를 계산해야 돼요. 차익을. 그죠? 그러면 얘가 양도가이고 얘가 취득가액이에요. 자, 얘네들은요 실거래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가면 얘도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일 방식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데 죄송합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가. 그러면 세금이 왕창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 방식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다 뭘로 가요? 실거래가로 갑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양도가액도 실제 파는 금액,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금액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옛날에 얼마에 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거래가는 그냥은 인정 안 해주죠. 말로 한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실제 1억에 샀다는 건 뭘 가지고 입증할 수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 그냥 상식적이죠. 10년 전에 산 건 얼마에 샀다는 걸 뭘로 입증을 해? 계약서죠, 계약서. 당연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가 있다. 그죠? 없을 수가. 이게 이제 뭐냐면,
얘가 2007년도 이전에는요,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다운 계약서를. 근데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건데,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99.9%는 다 다운 계약서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약서 쓸 때, 실거래 계약서를 처음에 쓰죠, 매매 당사자가. 그죠? 그리고 잔금 칠 때 만나가지고, 뭐 하는겨? 이때 다운 계약서, 검인 계약서라고 옛날에, 그죠? 그걸 쓰는 거예요, 이때. 그럼 처음에는 뭘로 써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실거래 계약서를 써요, 둘이.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가 잔금 칠 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그러면 이 다운 계약서 쓸 때 중개업자는 이 실거래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받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안 줘야 돼요, 처음에. 계약서를 쓴 다음에 실거래 계약서를 중개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 칠 때 다운 계약서 쓸 때 이거는 파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중개업자가 그죠? 그걸 안 한 거죠. 안 해가지고 그냥 놔두고 이거 쓰고 이거는 실거래 계약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얘가 이거는 실거래 계약서를 얘가 찢어버렸으면 공인 중개사 훌륭한 거죠. 그죠? 그랬으면 얘는 실거래서를 찢어버리면 얘는 뭐가 없어? 실거래 계약서가 없죠. 그럼 입증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정상인데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된 얘가 다운 썼는데 이놈이 나중에 병한테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운 쓰는 바람에. 원래 10억에 매매했는데 다운을 7억에 썼어. 그럼 얘도 10억에 샀는데 7억에 쓴 거죠. 지금 11억에 팔아. 계산상으로는 1억인데 실제로 얼마야? 4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세금보다 차익이 더 나오고 이게 차익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버려? 이거 10억에 신고해버려. 실거래 계약서를 가지고. 그러면 얘는 10억의 인정을 받아. 그럼 누가 죽어? 얘가 죽어. 옛날에 파른 애. 얘가 양도세 포탈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죽는 거예요. 가산세까지 물고. 이런 일이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이건 아닌 거죠. 이건 해도 안 되는데. 근데 막상 내가 그 당사자가 돼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 10명 중에 9명은 에라 모르겠다고 해버린다는 거지. 엊그제 이 수업하는데 하니까 월요일날 수업하는데 한 분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그러대요. 자기가 이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상대방을 신고하는 바람에 세금 왕창 물었다는 거야. 자기 몰랐대.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순진하니까 그냥 매매하고 다 해서 하다는 다 해줬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 그것도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홀딱 갖다 신고해가지고 팔면서 갑자기 국세청에 추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때 쓴 거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해가지고 자기가 팔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면 죽는 거지. 이거는 좀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럼 패스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한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개업자 이 역할이 참 중요한데 어쨌든 얘는 실거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계약서가 없어. 그죠? 그랬을 때는 그럼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란 말이에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 이 말은 뭐냐면 니네가 실거래가 계약서가 없거나 해서 인정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면 얘네들을 실거래가로 봐서 내가 세금을 계산해 줄게라고 법으로 정해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가냐면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걸 합니다. 매매 사례 가액.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거는 없는데 내가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에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가 있어. 입증되는 게 있다. 그러면 얘를 내 부동산에 뭘로 봐주겠다?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감정가액.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에 뭘 했어요?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감정평가 기간에 이 감정가액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입증이 있으면 요거를 실거래가로 인정해 주겠다. 자, 그도 없으면 이 환산가액이란 환산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환산취득가액. 자, 환산이란 말은 기준시가 비율을 일정 비율로 안분하는 건데 뭐 그 방식까지는 지금 아실 건 없고요. 얘가 지금 환산이란 말은 과거의 금액을 현 시점의 금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름이 환산취득가액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게 있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뭘로 가? 기준시가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양도가액 똑같아요. 양도가액이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 뭐가 서류가 미비하거나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얘도 실제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이걸로 가고, 얘가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이도저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갑니다. 자, 얘가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최근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고 지문 하나가 정답으로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얘는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순서를 물어봐요. 순서. 적용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얘가 영순위, 없으면 감정, 없으면 환산,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매, 감, 기. 이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시험은 저 순서 바꿔가지고 뭐라고 그래?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정답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매, 감, 환, 기 순서로 가고, 얘는 매, 감, 기. 그리고 또 하나, 얘 있죠, 얘. 환산가액이라고 나오거든요. 환산가액 그러거든요. 근데 환산 취득가액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훨씬 빠르죠? 자, 환산가액은 언제만 취득가액의 경우만 추계 결정할 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니까 얘는 어디만 적용한다고요? 취득가액의 경우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왔죠, 당연히. 바꿔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의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땡. 바뀌었죠. 그럼 얘는 문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 이 순서 아니면 뭐? 예. 이거만 딱 물어봐요. 이것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이 단독으로. 다음 중 취득 당시, 그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 결정 순서로 옳은 걸 고르셔놓고 박스에다가 저 4개 써놓고 기역, 니은, 디귿에도 고르는 거 있어요. 주워 먹기 문제죠. 그 뒤에도 이 지문 바꿔가지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의외예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든 안 나오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매감한기, 매간기, 환산은 어디만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327페이지 보시면 327페이지 그죠? 거기 양도차익 개선 양도차익 나와 있고 그죠? 쭉 있어요. 그럼 보시면 그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받는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러니까 동일 방식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랬고 그 밑에 양도차익 계산 방식으로 표 하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원칙은 뭘로 간대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가요.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실지 양도가액으로 가액이고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라고 돼 있네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자 보세요. 얘가 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죠. 원칙이. 그죠? 그러면 그때 기타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 게 뭐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뭘 적용할 때만 얘가 경비로 들어간다는 거야? 실거래가로 할 때만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뭘 한다?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이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실지 취득가액 해놓고 그 옆에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얘는 언제 적용한다고요? 취득가액을 뭘 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자, 근데 표에 다시 보시면 밑에 추계결정 경정이라고 나와 있죠? 확인이 안 될 때. 자, 양도가액은 뭐라고 돼 있어요? 2, 3, 4에 매, 감, 기.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로 간다는 얘기고,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이거 이거 써는 거예요, 이거.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보세요. 얘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가면 얘네 둘이 경비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뭐래요?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는 어떻게 되냐? 추계조사. 그러면 추계조사 결정한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얘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요거 대신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필요 경비 공제액을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이만큼을 공제해주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그러는데 이 공제율이 나와 있어요. 뭐 3%도 있고, 뭐 0.3%도 있고, 뭐 7%도 있고, 1% 있고 그러네요. 근데 그걸 외울 건 없고요. 만약에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를 내요. 왜? 부동산을 내거든요. 항상 토지 건물을 내요. 그럼 토지 건물의 공제율이 3%예요. 3%. 3%? 자, 근데 이 3%인데 어떤 금액의 3%냐? 자, 이걸 취지를 잘 보세요. 얘는 언제 적용한다고요? 취득가액에 뭐가 없어?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됐을 때 이걸로 간다겠죠. 그럼 얘가 매, 감, 환, 기 이때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서 이 기준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를 어떤 금액의 3%를 빼줄 것이냐. 실거래가는 없어. 그럼 있는 건 매감한계겠죠. 자, 이 중에서 항상 있는 금액이 뭘까요?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중에 항상 있는 거. 기준시가죠. 공시가격이니까. 왜냐면 매매사례 감정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시가격 항상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다? 기준시가의 3%예요. 자, 근데 이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일까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3%일까요? 지금 얘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취득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언제 거야? 취득 당시. 그죠? 그럼 얘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빼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축에서 취득가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 대신에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3% 곱해서 300만 원을 빼주겠다. 이렇게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래요. 근데요, 얘가 이 숫자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계산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계산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찍는다는 얘기죠. 찍어야지. 찍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계산 문제가. 근데 여러분 거의 5%요. 그죠? 아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근데 찍으라 했더니 어떤 분이 한 5번쯤에 나왔어, 문제가. 그때 5번에 호딱 찍어버렸어. 5번에 나왔다고. 아니, 그걸 먼저 찍으면 어떻게 해? 일단 다른 거, 내 얘기는 그걸 넘어가고 일단 다른 거 먼저 풀고 다 찍었는데, 찍어서 딱 메꿨는데 시간 20분 남았어. 그럼 뭐 할 거야?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있어? 아, 그럼 풀어야지, 그 계산 문제를. 그것도 얘기해줘야 되는겨? 그렇다고 막 진짜 찍는데 중간에 5번 나오니까 에라 찍어버리고 얼른 찍고 막 딱 하고 넘어가. 근데 시간 남아들으면 놀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걔를 중간에 먼저 풀지 말란 얘기예요. 왜? 중간에 5번에 나는데 그걸 풀어버리면 떨어질 확률이 99%예요. 왜? 그 시간 엄청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마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라는 얘기지. 그리고 다른 거 다 푼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으면 걔 풀고 안 남으면 찍어버리라는 얘기지. 그거를 진짜 찍으라 했다고 막 중간에 찍어놓고 시간 남는데 노라가 앉아서 놀고 있다. 물론 뭐 시간 남은 일은 없습니다. 거의 뭐 남는 게 어딨어요. 막 정신없이 풀어도. 그죠? 시간 항상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계산 문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죠? 있어.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죠? 굳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학계론 그렇게 욕심 나시면 학계론 열심히 푸세요. 학계론 뭐 원어식 나와. 계산 문제. 한 10문제 나오잖아. 거기서 원어식 푸시고 괜히 세법에서 욕심 부려가지고 난 얘 계산 문제 맞출 거야.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표 다시 보시면 거기서 기타 필요 경비에 자본적 지력 양도비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 팁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기타 필요 경비로 하고 실지 취득가액 외에 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 경비로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거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잔뜩 나와있죠? 그런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고 그 왼쪽 328페이지 가면 그 족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계산문 실제 나온 거잖아요. 기출문제로. 그죠? 그 족보 보세요. 20회, 24회 때 보면 또 있는데 보세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결정 경정방법에서 실거래가 계산하는 경우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한다. 땡 틀렸죠? 왜요? 실제 양도가액 평균은 맞아요. 근데 양도가액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환산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매간기잖아. 이게 나온 거잖아. 이게 이대로 나온다니까 이게.
그죠? 안 어렵죠. 양도가액이라고 하잖아. 그럼 양도가액 확인했는데 그건 매감기잖아요. 그 얘는 매감한기 그래서 틀린 거잖아. 별거 없어요. 밑에 팁 보세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시험에 얘도 바꿔서 나온 적이 있다는 거야. 이 지문을 바꿔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냥 풀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오른쪽에도 있잖아. 오른쪽에도 329페이지도 족보에 보면 26, 28에도 있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취득 당시 실질 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사의 환산 감정 기준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산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왜? 순서가 바뀌었잖아. 매감환기인데 매환감기라고 했잖아. 틀리죠? 28회,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 정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 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물어보는 거 맨날 똑같잖아요. 뻔한 걸 물어본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러시면 되죠? 자, 요게 이제 그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경비 얘기입니다. 필요 경비. 여기 보시면, 필요 경비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취득가액, 자본저출액, 양도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시험에 27회, 28회 연장 2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정도까지 연장 나올 문제는 아닌데 근데 시험엔 자주 나온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 안 됐고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330페이지 보면 실지 취득가액 해가지고 경비 포함되는 게 쭉 나와 있고 오른쪽 33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액 그래 또 나와 있고 뒷장에 양도비에 3번까지 나와 있죠. 얼마 안 되죠? 그걸 싹 외워가지고 깔끔하게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죠? 깔끔하죠? 그거 다 외우면 되니까 이까짓 거 뭐 우리가 능력이 됐지 뭐 이까짓 거 못 외우겠어? 정신력 문제지. 그죠? 외울 수 있습니다. 다. 제가 그 TV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그죠?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만주에다가 무슨 보고서 하나를 갖다 줘야 되는데 중간에 건물이 심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갈 수는 없고 200페이지짜리래요. 쪽 200페이지짜리. 그걸 도저히 옮길 방법이 없는 거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게요? 그걸 외웠대요. 그 부부가 교사인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외웠는데 그걸 뭐 이틀 만에 외웠다나 뭐 며칠 만에 외웠다나 그걸 200페이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거야. 그 외워가지고 그 상태로 몸으로 간 거죠.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외운 걸 갖다가 필사해가지고 전해줬다는 거야. 그 역사적 사실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력이 문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력을 그런 때 발휘하지 않죠. 우리는 정신력 언제 발휘해?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만 정신력을 발휘해. 막 배가 부른데도 뭐라 그래. 막 정신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아니야. 이건 먹어야 돼. 그죠? 남기면 안 돼. 정신력을. 그래요. 그죠? 밥 먹을 때만. 그죠? 밥을 남기는 건 정신이 약한 거죠. 그죠? 밥을 넘기는 건 죄악입니다. 그죠? 밥 배불러서 못 먹는다?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밥이다 생각해봐. 배부르다 남겨? 안 남기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정신력을 그때만 발휘하죠. 공부할 땐 발휘 안 되고. 그죠? 자,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울 수는 있는데, 이거 외워가지고 문제 못 풉니다. 딱 봐도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얘는 그거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런 게 있어요.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7개를 딱 써줄 건데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얘기고요. 교재에 볼 필요 없어. 못 찾아. 떠들 것도 없어요. 그거 찾으면 없어. 교재에. 있는데 중간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막 믹싱돼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 이걸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보시고 27, 28회 때 문제 2번 나왔을 때 정답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 중에 하나니까 요거라도 꼭 기억을 하셔라. 그러니까 책을 교재를 보고 싶으면 얘 먼저 한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돼. 그 얘기는 교재는 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왜? 이것도 지금 힘들 테니까. 그죠? 자, 얘는 왜 경비에 포함이 안 되냐면 자,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비용 발생된 원인이 본인 잘못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이건 경비를 빼줄 것 같아요? 안 빼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빼주죠. 왜? 지가 잘못해가지고 추가로 내놓고 그걸 경비를 빼달라. 안 빼주겠죠. 자, 그런 차원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살 때 우리 부동산 살 때 세금 내죠. 살 때 뭐 세금 뭐 내요? 취득세 내죠. 그 옛날에는 등록세 냈죠. 자, 그러면 그 세금 낸 건 경비로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취등록세 낸 거. 그럼 빼줍니다. 세금 낸 건 당연히 빼줘요. 경비에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지. 뭐 가산세. 가산세는 안 빼줘요. 왜? 저건 지가 잘못한 거잖아. 그죠? 지가 신고하고 돈 안 내가지고 추가로 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가산세 200을 1,200을 냈었다. 그러면 얼마만 빼준다? 1,000만 원만 빼주고 200은 안 빼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죠? 자, 두 번째는 보유 관련 조세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을 해서 팔기 전에 중간에 뭘 합니까? 보유를 하죠. 이때 세금 내죠? 뭐예요? 세금 내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면 중간에 보유 기간 동안 냈던 재산세 경비를 빼줍니까? 안 빼줍니다. 왜? 이거는요 거래하고 관계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라는 게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얼마에 사가지고 지금 얼마에 팔았더니 돈이 얼마가 남았어? 그 남은 돈의 일부분을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사고 팔고 남은 돈 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고 팔고 남은 돈이니까 비용도 사고 팔 때 들어간 게 경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유는 거래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시험은 어떻게 내요? 묻어서 쭉 내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묻어놔요. 그럼 재산세 싹 들어가는 순간 땡 틀린 거죠. 뭐만 들어가? 취득록세,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액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포함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딱 보면. 그래요. 딱 많은 얘기예요. 근데 딱 봐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지연이자잖아요. 연체이자의 연체 잘못이죠. 자, 이 이자가 나면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는 이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자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할부 이자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할부는 처음에 계약할 때 무슨 조건을 건 거예요? 원금에 이자 포함해서 처음부터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는 같이 경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걸 내다가 뭘 해버리면 연체를 해버리면 그 연체 이자는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니까 얘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3번 지문이 28회 때 27, 20 두 번 나왔다 했죠. 28회 때 정답이 이거 있어요.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죠? 4번부터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